엄마,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참아요. 수능 끝나고 엄마 일 내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다, 우리 아들. 이건 점심 때 먹고 이건 저녁 때 먹어. 웬만하면 친구들처럼 저녁 한 끼는 사 먹지 그러니? 엄마가 용돈 더 줄까? 아니에요. 엄마가 정성 듬뿍 넣어 싸준 도시락이 있는데 내가 왜 돈 주고 사 먹어요? 난 세상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이거 엄마가 사주신 이 패딩 진짜 따뜻해요. 찬밥 먹어도 몸에서 불날 것 같아.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잖아. 너 이렇게 비싼 옷 입은 거 처음 봤다면서 복권이라도 됐냐고 막 놀리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꼭 합격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오늘도 야간 자유라고 늦게 올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그래, 항상 조심하고. 도시락 가방을 보물처럼 가슴에 꼭 품고 현관문을 나서는 우리 아들 준혁이. 지난 일요일 큰맘 먹고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산 고급 패딩 잠바가 아들 준혁의 늠름한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생기기를 명품처럼 생겼으니까 비싼 옷 안 입어도 폼난다, 그치? 시장 좌판대에서 산 싸구려 옷도 좋아라 하며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옷 타령 한 번 없었기에 아들과 내 옷은 언제나 시장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에 지도 폼나는 옷, 좋은 옷 입고 싶겠지요. 요즘 애들 속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 대학 가면 줄줄이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도 헤프게 쓰면 안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한 달 월급의 반을 투자한 거금으로 아들의 고급 패딩 잠바를 급히 사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나절, 내가 일하는 분식집에 아들 또래 고등학생 3명이 들어왔습니다. 2명은 훨씬한 키에 딱 봐도 비쌀 것 같은 옷을 입었는데 1명은 왜소한 차림의 옷도 남루한 모습이었어요. 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늘은 내가 쏜다. 우리 엄마가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건데 존나 따뜻하다. 이거 어디 거야? 나도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2명은 명품 옷 얘기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왜소한 친구에게 야, 너도 엄마한테 이런 옷 하나 사달라고 해. 맨날 후줄근한 이런 옷이나 입고 쪽팔려서 너랑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러자 왜소한 친구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내 아들 때문에 쪽팔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긴 요즘엔 유치원생들도 아파트 평수대로 나눠 놀고 아빠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애들 급도 나눠진다고들 하던데. 그럴 나이야 지났지만 내가 너무 돈돈하면서 아끼기에만 급급했던 건 아닌가 살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올해는 어느 때보다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격려차 아들에게 과감하게 한턱 쓰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말대로 내 몸이 명품인데 무슨 명품 옷이 필요해. 난 이딴 것 필요 없어요. 한사코 마다하는 아들을 떠밀다시피 해서 백화점 명품 코너로 갔습니다. 모자에 털까지 달려있어 보기만 해도 훈훈할 것 같은 짙은 카키색 패딩 잠바. 아들이 몸에 걸치는 순간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 같았습니다. 우와, 옷이 진짜 날개네. 우리 아들 맞아?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의 아들도 꽤나 흡족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옷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렇게 비싼 옷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아요. 그냥 나가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들이 왜 그렇게 옷을 사지 않겠다고 버티었는지. 그때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었는데 나는 내 손으로 나 입은 신, 나이 모든 것이었던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요일 날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늦을 수 있으니 엄마 먼저 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 산 카키색 패딩 잠바가 유난히도 눈에 밟히는 날이었습니다. 저렇게 잘 어울리는 것을 진작 사줄걸. 그동안 친구들한테 같이 다니기 쪽팔린다는 말은 안 들었나 몰라.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녁 10시쯤이면 야간 자율학습 후 집에 와야 할 시간인데 아들내미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곧장 넘어가더라고요. 가끔씩 배터리가 다 되어 그런 일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 끝나고 온 후라 배가 고파 먼저 밥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누군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선잠에서 깼습니다. 준혁이니?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문 여세요, 빨리.
문을 밀치고 들어온 건 아들이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준혁 학생 집 맞나요? 전화는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빨리 저희랑 병원으로 가야 해요. 예?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학원 가서 아직 안 왔는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 무슨 사고요? 아드님이 칼을 맞았어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반쯤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 아들이 그 덩치 좋은 우리 아들이 누구한테 칼을 맞았다는 건가요? 걔는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아이인데 싸웠을 리가 없어요. 자세한 건 우리도 몰라요. 명지 고등학교 3학년 이준혁 맞죠? 맞긴 한데 뭐가 뭔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침대 위 피범벅된 채 누워있는 아들 주위로 의사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인지 아닐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온갖 장치들이 아들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더 기막혔던 건 보호자인 나를 떨쳐내고 방강제로 끌고 들어간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사들의 표정엔 침울함이 감돌았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 추운 겨울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학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갔는데 죽었다니요. 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숨쉬지 않는 아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나 봐요. 여기 골목 근처 CCTV에 희미하게 찍혀 있더군요. 뒤에서 3명이 따라붙었어요. 전봇대 근처에서 폭행이 시작되었고 옷을 뺏으려 하자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만. 변호사 말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사준 패딩 잠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칼을 맞았다니. 그날 그 옷을 사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 준혁이는 억울하게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도 떠났고 이제 아들도 내 곁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놓고 한 주미제로 만들어버린 애미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진 생각을 했었죠. 아들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동안 침묵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놈들을 만나 묻고 싶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옷 하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너희들은 악마나 다름없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너희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을 다잡고 셋 중 제일 나이 어린 이진우를 면회하기로 했습니다.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아이가 행여나 면회를 거절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다소 초췌한 모습이지만 생각보다 앳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에 가담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모진 말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이 아이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미리 듣고 왔기에 얼마간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다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준혁이처럼 아빠 없이 90 가까우신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다니 이 아이도 참 험난한 길을 걸어왔겠구나 짐작이 갔습니다. 그즈음 상대 변호사로부터 진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건 가해자 모두 집안 형편이 고만고만했기에 변호사 살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들이 일을 해서 그런지 변호사들끼리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우를 면회한 사람도 나밖에 없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한 달에 2번씩 교도소로 진우를 보러 갔습니다. 처음엔 내 아들 죽인 놈을 만나서 멱살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지만 유리 방패막이 가로막아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번, 2번 진우를 면회하고 오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안타깝고 가엾은 생각이 더 크게 일었습니다. 간식 같은 것 안 먹어도 돼요. 이제 영치금 넣지 마세요. 많이도 아닌데 뭘. 준혁이 살았을 때 용돈 준 만큼 넣고 있어. 옆 사람들 뭐 사 먹으면 먹고 싶잖아. 한창 그럴 나이인데. 이런 대접받는 것 처음이에요. 엄마 아빠는 얼굴도 모르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는 맨날 구박이나 하시고. 그래,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마음 먹은 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래도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았어야 했어.
이미 간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구만리 같은 네 인생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죄송합니다. 저도 안에서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나가면 저 정말 착하게 살 거예요. 그만뒀던 공부도 다시 하고 학교 졸업 후 자동차 정비 기술 배워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은혜에 보답할게요. 제가 저지른 죄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생 아줌마한테는 죄인으로 살면서 그 죄값을 받겠어요. 진우와의 새로운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생일을 물어보니 아들 준혁이보다 1살이 어렸습니다. 진우를 면회하고 돌아오던 날 아들 준혁을 보러 갔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은 금방이라도 "우리 엄마 오셨어요?" 하고 뛰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아, 네 허락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네가 싫다면 엄마는 네 뜻에 따를 거야. 지금 너를 하늘나라로 보낸 그 사람 만나고 왔어. 너보다 1살 아래더구나. 다른 2명한테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데 유독 진우한테만 마음이 자꾸 쓰인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이제 혼자야. 아들아, 엄마 생각은 말이지." 다음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사준 패딩 잠바를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는 아이에게 칼날로 위협하며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 아이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난 다 알아요. 진우 그 자식 용서하고 내 동생으로 삼고 싶다는 말. 엄마 그렇게 하세요. 나도 이미 용서했어. 엄마도 혼자고 진우도 혼자인데 잘 됐지 뭐. 이제 혼자라고 딴 생각하면 안 돼. 나 따라오려고도 하면 안 돼요. 진우 내 동생 나 대신해서 엄마가 잘 키워줘. 내가 못한 효도 엄마한테 다 하라고 내가 꿈에 나타나서 협박할 거야. 엄마 이제 눈물 거두고 진우를 접어듯 하면서 사세요. 사진 속 우리 아들이 엄마 마음을 벌써 헤아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준혁의 허락을 받고 나는 진우의 양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손자 죽인 놈을 양아들로 삼아 보살피겠다는 말에 시댁에서는 저와의 연을 끊었습니다. 준혁이도 동의했다는 말에 저를 미친년 취급까지 하시더군요. 저도 압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준혁이 어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제 마음속 울림이란 걸 저도 압니다. 우리 준혁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엄마 제안에 동의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갈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먼저 간 아들 따라가겠다는 위험한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양아들 진우를 사람으로 만들어 준혁의 동생으로 떳떳이 살게 하겠습니다. 형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나 교도소 나가면 형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형이 이루려고 했던 건 내가 꼭 이룰게. 그리고 엄마한테 꼭 효도할게. 형이 못다한 건 내가 1000배 만배로 효도하며 살 거야. 먼 훗날 우리 하늘에서 만나면 나 많이 패줘. 난 형한테 맞아도 싸. 진우가 보내온 편지를 납골당 준혁의 사진 위에 올려놓자 진짜로 이제 양아들이 생긴 듯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 험난한 파도를 잘 헤쳐갈 수 있게 도와줘. 그로부터 1년 후 진우는 출소를 하였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엄마 저는 형처럼 공부머리는 없나 봐요. 자동차 정비기술 배워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진우야, 이 애미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네 소중한 인생을 이 애미를 위해 희생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엄마. 저 역시 엄마가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 큰아들 준혁이 살아있었으면 저랬겠지. 가끔씩 진우에게서 준혁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진우는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올곧은 청년으로 잘 성장했고 자동차 정비 기술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정비소에 기술 좀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사람 1명 새로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정식으로 사람을 채용한 건 아니고 돈이 없어 학원은 못 간다면서 기술 배우게 해달라고 무작정 찾아왔나 봐요. 나보다 1~2살은 어려 보이던데. 우리 사장님 마음 약하신 것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정비소에 딸린 방에서 잠도 잘 건가 봐요. 그래? 처음엔 무심코 흘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어두운 표정으로 그 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걔 이름이 석진이었는데 석진이 그 자식 호의베 풀어준 사장님 배반하고 정비소에 있던 값비싼 부품 훔쳐서 밤에 도망갔었어요. 사장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도둑놈을 들였네. 내가 사람 잘못 봤어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내가 며칠만 기다려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오늘 지발로 찾아와서 사장님 앞에 훔쳐간 부품 꺼내놓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틀 동안 석진이한테 계속 문자 보냈거든요. 너 당장 훔친 것 가져와서 사장님께 빌어라. 여기 CCTV에 네 모습 다 찍혔는데 신고하면 너 하나 잡는 것 시간 문제다. 그보다도 사장님을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된다.
사장님 아들 또래고 네 사정이 딱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수십 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빌지 뭐예요. 천성은 착한 아이인 것 같은데 참 안 됐어요. 그럼 그 정비소에 이젠 안 나오니? 사장님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 하셨어요. 열심히 제 밑에서 기술 배워 나가라고. 그랬구나. 그럼 잠은? 모르겠어요. 진우야, 내가 괜찮다면 우리 작은 방 그 석진이한테 당분간 사용하라 그럴까? 보니까 잠잘 곳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엄마 정말이에요? 난 같이 출퇴근하면 좋죠. 사실 엄마 내 꿈이 뭔지 아세요? 큰 자동차 정비소 하나 차려서 석진이처럼 형편 어려운 아이들 숙식 제공해주며 기술 가르쳐 번듯한 사회인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거기엔 제 얘기도 빠질 순 없겠죠. 처음엔 누가 내 과거를 알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런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이렇게 일어선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해요. 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고 싶어요. 이 모든 건 다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 인생의 멘토는 바로 엄마예요. 진우야, 고맙다.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형모까지 열심히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진우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납골당 준혁을 찾지만 예전처럼 울지 않습니다. 이젠 폭풍우도 다 물러가고 따순 햇살만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테니까요. 준혁아, 진우야. 너희들의 엄마로 한평생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 감격스럽구나. 고맙다, 나의 두 아들아.